예, 예, 어느 정도, 오늘 하는 것 좀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 좀 처음에는 많이 힘들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계속 이렇게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면은, 여러분들이 빨리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작년까지는 이제 2, 3학년들도 같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자세히 하지를 못했어요. 그냥 바로 팍 넘어가고 막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여러분들 하여튼 올해는 여러분들 철저히 여러분들 위해서 할 테니까는 잘 복습하고 예습은 하지 마세요. 예습을 해봤자 모르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예습하지 말고 그날 복습을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다음 날 판례 시험 간단하게 여기서 오늘 한 것 중에 몇 개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거에서 몇 개만 써보는 연습 이렇게 해서 아나 모르나 그 정도만 간단히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서 보고 그럼 두 번째 파생 원칙을 해봅시다. 파생 원칙. 그래서 권리남용이라는 거, 권리남용. 권리남용은 이제 아까 본 대로 권리행사가 신의 측에 반하면 권리남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도 똑같아요. 지금처럼 요건과 효과를 합치면 뭐가 된다? 의의가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요건과 효과를 합치면 의의가 된다. 계속 똑같이.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권리남용은 대부분 이제 철거소송에서 많이 나와요. 건물 철거라는 게 뭔 말인지 알죠? 건물을 없애버리는 거죠. 철거해가지고 없애는 거. 여기서 주로 많이 나온다. 그래서 예컨대 갑이 토지 소유자다. 갑이 토지 소유자고 그 다음에 을이 건물을 소유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을은 건물을 소유한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 을이 남의 땅, 그죠? 을이 남의 땅에 이렇게 건물을 지려면 갑으로부터 사용권을, 그죠? 갑으로부터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토지 이용권을 얻어야 돼요. 이용권. 그래서 토지 이용권이 뭐냐? 토지 임대차 같은 거. 토지 임대차 예컨대, 그죠? 그러니까는 을이 갑한테 가서, 나 건물을 지려고 하는데, 너 땅 좀 빌려줘. 그러는 거죠. 그죠? 그러면 갑이 그래, 월세 내면 빌려줄게.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한 달에 뭐 100만 원 주고, 이제 땅을 빌린 다음에 거기다 건물을 짓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얘는 을은 갑소유 토지 위에 건물을 짓고 살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걸 안 했어요. 이걸 안 했어요. 그렇게 되면 남의 땅에 건물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남의 땅에 건물을 소유할 수가 없어가지고 남의 땅에 건물을 소유할 수 없으니까 이때는 갑이 을 보고 나가라고 할 수 있어요. 너 나가. 그죠? 그래서 건물을 철거하고 이 땅을 돌려줘. 그래서 건물 철거 대지인도 항상 같이 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면은 갑소의 땅인데 뭐 임대차도 안 했어요. 그죠? 임대차도 안 해놓고 내 땅을 공짜로 쓰면 갑은 엄청 손해를 보잖아요. 내가 건물 짓고 내가 써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는 갑이 을 보고, 야, 너 건물을 철거하고 건물 밑에 있는 토지를 돌려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시험 보면 건물 철거 대지인도라는 청구가 제일 많이 나와요. 시험도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많은 법리가 있어가지고, 그죠? 그래서 땅 돌려주고 건물은 철거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갑이 을한테 얘가 원고가 되고 얘가 피고가 됐는데, 근데 문제는 땅값은 한 1억이 되는데 건물값은 약 한 10억이더라 이게 건물. 극단적으로 좀 합시다 그럼 이렇게. 그런데 자기는 1억 토지 소유를 위해서 10억짜리 건물을 뽀개라 이렇게 하는 건 좀 너무하지 않느냐 이런 거죠. 너무하다. 그래서 주로 철거소송에서 건물 철거소송을 하는 것은 건물을 지어진 걸 철거를 하면 사회 경제적으로도 엄청 손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는 철거소송에서는 철거소송에 이렇게 권리남용에 해당될 여지가 많아요. 그죠? 그래서 요건을 보면은, 객관적 요건, 주관적 요건, 이렇게. 객관적 요건, 주관적 요건, 세 번째, 판례 입장.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객관적 요건은 일단은 갑이 권리남용이니까 말 그대로 권리를 행사해야 되죠. 권리도 있고 권리를 행사할 것. 그죠? 그것이 판례 입장을 보면요. 두 가지 예를 들어요. 정당한 이익을 결여했다. 정당한 이익이 없거나 사회 질서에 반할 거. 이렇게 두 가지 판례가 제시를 해요. 그래서 권리를 행사했는데 그게 아무런 이익이 없다. 정당한 이익 결여고 사회 질서에 반해요. 그러면은 객관적 요건을 구비된 거고 그 다음에 주관적 요건은 가해 의사를 요구를 해요. 가해 의사라는 건 뭐냐면은 갑이 을한테 오직
고통과 손해를 줄 의사, 오직 고통과 손해, 가해잖아. 해를 끼치려는 의사. 이게 있어야지만 권리남용이 된다 그러고요. 여기 3번이라고 하고 판례는 따라서 객관적 요건이 구비되면 요게 구비되면 주관적 요건은 추후에 인정된다는 거예요. 추후에 인정. 이 추인이라고 그래. 그걸 앞잡아서 추후에 인정된다. 그래서 이렇게 가해 의사가 있다는 거는 내심의 의사니까 입증하기가 힘들잖아요. 그 사람이 가해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이렇게 객관적 요건이 구비되면 가해 의사는 추후에 인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인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 요건 이렇게 요건 할 수 있겠죠. 1, 2, 3 그죠? 추인이라는 거 추후에 인정된다. 그렇게 되면 아까 본 대로요. 얘가 대지인도 건물 철거 청구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이 권리 행사가 정당하다 그러면 갑이 승소할 텐데 아까 이게 권리 남용이 되면은 그 권리 행사 효과가 안 생긴다고 그랬죠. 그래서 청구할 수가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무슨 판결이냐면 원고 패소인 청구 기각을 당한다는 말이에요. 청구 기각. 그죠? 이렇게 간단하죠. 이렇게만 보면. 그래서 요건만 잘 체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본 대로 책을 갑시다. 그럼 권리 남용 원칙. 그래서 아까 본 대로 권리 남용이라는 것은 권리 행사가 신의 측에 반해요. 그럼 권리 남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아까 본 대로 법조문에 2조 2항의 법이 저기 조문에 딱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권리 남용에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이렇게 권리를 남용하지 못한다는 규정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의의는 요건 합치는 건데 그러면 요건을 보자. 요건. 권리 남용의 요건. 객관적 요건. 그래서 뭐 권정, 사고 이것도 앞잡아서 해놨는데 권리 존재하고 행사를 해야 되겠죠. 그죠? 당연히 권리가 존재하고 행사를 해야 남용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건 너무 당연한 요건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정당한 이익을 결여하거나 여기도 정당한 이익을 결여하거나 그 다음에 사회질서에 반해야 된다. 사회질서에 반. 사회질서 위반이 돼야 된다.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판례는 주로 이제 지상물 철거 소송이에요. 철거 청구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판례는 대부분 철거 청구에 많아요. 그죠? 권리남용. 따라서 철거 청구와 권리남용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지상물의 철거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가 얻는 이익보다 지상물 소유자가 입는 손해가 현저히 클 것. 아까 본 대로 아까 예에서 토지 소유자는 1억이 있잖아요. 토지 1억의 소유밖에 없잖아요. 그죠? 토지 소유가 1억, 가격 1억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건물 철거하면 지상물 소유자는 10억, 그죠? 이렇게 된다. 이렇게 돼가지고 건물 철거 속에서 건물을 철거해버렸자 토지 소유자는 땅에 건물을 없애버렸으니까 1억을 다시 회복하는 거지만 건물 소유자는 10억을 날린단 말이에요. 그죠? 너무 크죠? 그죠? 현저히 크죠? 이렇게 크면은 이제 이게 권리남용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정당한 이익을 결여했거나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뜻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요거 판례 하나 기억해두고, 나머지 2번, 3번은 좀 안 봐도 되고요. 그건 좀 복잡하니까. 1번만 정확하게 볼 것. 2번, 3번을 보지 말고 1번은 이해되죠? 토지 가격은 1억인데 건물 철거하면 10억인데 그럼 현저히 크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권리 행사가 사회질서에 반하겠죠. 우리 상식에 반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준비해놓고 그 다음에 주관적 요건은 여기서 가해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이 있어야 권리남용이 되는가. 판례는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판례는요. 이렇게 판례는 주관적으로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한테 아무런 이익이 없다. 이렇게 키워드만 보면 고통 손해를 주는 데 있을 뿐 자기한테는 이익이 없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고 여기다가 이제 한다. 그 다음에 여기를 1, 2 여기다 3번이라고 합시다. 3번. 여기 3번이 아니고 요거 3번은 그래서 판례는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 모두 필요하다고 보면서 3번을 여기다 해놓고 여기다 이렇게 그래서 주관적 요건은 객관적 사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다. 추후에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후 인정. 그래서 객관적 요건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객관적 요건은 권리의 행사가 정당한 이익을 결여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한다. 그러면은 주관적 요건인 가해 의사. 그죠? 오직 고통과 손해를 줄 뿐 자기한테 이익이 없는 이런 의사는 추후에 인정된다. 그렇게 외울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가해적이 된다. 이렇게요.
예, 그렇게 해서 효과는 아까 본 대로, 그러면 권리남용으로 판단되면은 정당 권리행사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권리행사에 따른 법률 효과, 계속 효과를 기억하세요, 효과. 효과는 권리 의무가 안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채권 채무가 안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효과가 생기질 않아요. 그러니까는 채권 채무, 채권이 없으니까 청구를 못 하잖아요. 청구를 못 하니까 원고는 패소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다? 청구 기각이다. 그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청구권이 남용이 되면, 건물 철거 청구권이 남용이 되면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아서 청구 기각이다. 이렇게요. 됐죠? 여기까지는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형성권은 좀 나중에, 이거는 후에 강의를 한다. 지금 청구권, 그죠? 요거는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청구하는 거, 여기까지. 그래서 이해되는 것만큼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때, 그렇다면은, 권리의 소멸, 요게 좀 중요한데요. 처음에 공부할 때는 권리가 남용되면 권리가 소멸된다. 이렇게 저도 오해를 했었어요. 처음에 공부할 때. 권리 남용되면 권리가 없어지지 뭐. 무효지 뭐.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권리 자체는 소멸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봐보세요. 여기서. 얘가 토지 소유권에 의해서 건물 철거 청구권이 권리 남용하면 철거 청구를 못 한다는 거지 소유권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권리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권리는. 그래가지고 여기서 본 대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행사를 못할 뿐이다. 요거를 주의하세요. 요거를. 알았죠? 요건 안 봐도 되는데 권리를 행사를 못하는 거지. 그죠? 행사를 못하는 거지. 그 다음에 소멸되는 건 아니다. 요게 나중에 시험 보면 선택형에서 많이 나와요. 권리 남용이 되면 권리가 소멸된다. 이렇게 말하면 틀리는 지문이에요. 그죠? 소멸되는 게 아니라 권리는 그대로 있는데 행사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토지 소유권도 없어진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 토지 소유권인데 권리 남용해서 소유권이 없어진다. 이건 말이 안 돼요. 그죠? 소유권을 행사를 못할 뿐이죠. 그죠? 이렇게 행사를 못할 뿐이다. 이게 중요해요. 이렇게 해서. 그리고 밑에는 안 읽어도 되고. 그리고 여기 아까 말한 또 이제 사례 이렇게 된 거는 사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사례로 연습하는 거예요. 중국 강에 가서 사례로 연습한다. 그래서 이렇게. 그럼 요 정도 하면 또 다시 노트를 가보면 간단하죠. 이렇게. 객관적 권리행사 정당한 이익결의 사회질서. 그 다음에 주관적 요건 가해의사. 그 다음에 객관적 요건이 구비된 주관적 요건은 추후에 인정될 수 있어. 권리행사는 소멸되는 게 아니라 권리행사를 못하니까 행사를 못하는 게 행사가 저지된다 이런 말을 써요. 청구 기각된다. 간단하죠. 여기는. 그죠? 이렇게. 예, 이제 두 번째 파생 요건을 했어요. 두 번째 파생 요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갑시다. 세 번째로. 그렇게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권리 남용에 관한 중요 판례. 그래서 철거 청구에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철거 청구. 변전소 철거, 송전선 철거.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다음 여러분 뒤에 보면은 이제 각종 권리 남용에 소멸시효, 동시행, 상계권.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할 것들이에요. 공부할 것들. 그냥 목차만 봐보세요. 이게 뭔 말인지도 잘 모르겠잖아요. 그죠? 소멸시효, 권리남용, 상계권, 유치권, 부존재, 소유자 공로인도 청구권, 뭐 해가지고, 다음 페이지에서. 네. 그 다음에 차고송금, 강제집행의 남용.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다 해야 돼요. 이것들 다 해야 될 것들이에요. 기대하세요. 재밌겠죠, 이것들이. 그렇죠?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거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준비를 한다. 그래서 지금은 손대지도 말고, 뭐, 하나도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다 하고, 다 하게 돼요. 계속 얘기하지만, 지금 초반에는 그 해당 부분만 하는 것도 지금 어렵잖아요, 사실. 사정변경, 권리남용, 앞에서, 거기, 법률, 거기때부터, 그죠? 쭉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도, 아직까지는 견딜만 하죠. 그랬죠? 이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는, 금반원과 실효의 원칙이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모습 금지해서 금반원. 금반원은 여러분들이 했는지 이게 금반원이요. 금반원. 그래서 이제 자기 모습 금지의 원칙인데 이것도 간단히 봐보세요. 금반원. 그래서 얘가 선행행위로 해가지고 뭐 계약의 그러니까 예컨대 유효를 주장했어요. 유효 주장을 해서 이번 A가 그래서 B가 상대방인데,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었어요. 유효하다고 믿었다. 그래서 이제 믿어가지고 계약은 유효하게 그냥 진행되는 줄 알았더니, 갑자기 A가 모순행위를 하는 거예요, A가. 갑자기 무효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무효 주장. 그죠?
그럼 계약이 유효하다고 잔뜩 주장을 해서 유효하다고 믿었는데 갑자기 무효를 주장하는 거, 그죠? 그렇게 되면은 이 무효 주장은 선행행위와 모순된 행위죠, 그죠? 모순이란 말 알죠? 반대되는 말. 유효를 주장했다 갑자기 무효 주장은 선행행위와 모순된 후행행위가 됐잖아요. 선후, 그죠? 그래서 이거는 신의 측에 반해서 행사를 못해요. 행사를 못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걸 금반원이라고 그래요. 뒤에 모순된 주장을 하는 건 금지되는 반대말, 금지 반대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금지 반대말, 그죠? 금반원 이렇게 풀어서 해놔야 돼요. 그런데 금지되는 반대말이 어느 말원자잖아요. 말원자. 금지되는 반대말. 그래서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뭐 앞자 뒷자 막다가 좀 막 한다고 그랬잖아요. 법학에서는. 그죠? 그래서 신의 측에 반해서 행사를 못해요. 이것도 신의 측에 반해서 이 권리 행사하는 게 소멸된다 이러면 안 돼요. 맞죠? 행사를 못한다고 그랬죠. 항상 신의 측에 반하는 거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실효의 원칙, 실효의 원칙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실효는 무슨 뜻이냐? 효력을 상실한다는 뜻이야. 그거를 앞자 뒷자 따가지고 효력을 상실한다. 그래서 실효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실효. 다 풀어서 해놓으세요. 제가 다 풀어 드릴 테니까 그래야 좀 이렇게 바로바로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 말은 뭐냐면 얘가 선행행위로 장기간 권리를 불행사하는 거야. 장기간 권리를 행사 안 했어요. 1번. 여기 또 아까 1번 선행행위를 했고 2번 상대방이 유효하다고 믿었는데 세 번째 무효로 모순된 후행을 하면 네 번째 효과로서 신의 측에 반해서 무효다. 행사를 못한다. 이렇게요. 여기도 한 10년간 권리 행사를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 얘가 신뢰를 했어요. 더 이상 권리 행사를 안 하겠구나. 이렇게요. 신뢰를 했어요. 그래서 신뢰를 했는데 세 번째 갑자기 권리 행사 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렇게 됐다. 이렇게 되면은 장기간 권리 불행사할 줄 알고 권리 불행사를 해서 더 이상 권리 행사할 줄 안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권리 행사하면 이때는 신의 측에 반해서 마찬가지로 행사를 못하게 한다. 즉 저기서 본 대로 효력이 상실됐다는 거예요. 효력이 상실.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 원칙이 더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가.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으니까 이거 간단히만 보겠어요. 이렇게 보고 그래서 본 대로 이것도 항상 뭐라 그랬죠? 두 개 요건과 효과를 합치면 의의가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 가서 요건 효과만 하세요. 의의는 거의 쓸 필요도 없으니까 요건 효과만 딱 쓰면 되니까. 여기서 본대 금반환에게 해당되게 선정모 이렇게 선행위가 있을 것. 그 다음에 상대방은 선행위로 해서 정당한 신뢰를 형성했을 것. 선정. 그런데 행위자가 선행위와 모순된 후행위를 했을 것. 그죠? 선정모 딱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저제 효과는 이렇게 선행위와 모순된 권리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소멸된다. 이런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런 행사되었더라도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라고 그랬죠? 따라서 이걸 소재기하면 청구 기각당한다. 이런 똑같아요. 그죠? 효과가 생기지 않느냐면 채권이 없고 채권이 없으면 청구를 못하니까 청구 기각이죠. 그죠? 이렇게 딱 계속 똑같은 말 반복. 이거 할 수 있겠죠? 이 정도는 요건 효과. 그 다음에 실효의 원칙. 실효의 원칙도 요건 효과 바로 요건 효과. 그래서 요건 중에서 실효 원칙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권리 행사에 그러니까 권리자가 이거는 별로 안 중요해요. 권리 행사 기대 가능성이 있었으면 여기서부터 상당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을 것. 그죠? 그래서 그 상대방으로서도 이제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신뢰할 정당한 기대를 가졌어요. 그죠? 그런데 새삼스럽게 권리를 행사했어요. 그럼 이건 못하게 하는 거야. 그죠? 이렇게. 요 판례도 요거는 좀 지금 하지 말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후수를 하기로 하고 후에 정리하기로 하고 예. 그래서 요까지는 할 수 있겠죠. 1, 2, 3. 그죠? 그러면 효과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돼서 치료 요건 충족하는 경우 권리 행사는 권리 남용이 돼버린다.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소멸되는 건 아니고 행사만 못한다. 똑같은 말 계속 반복이죠. 그죠? 예, 요까지만 해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다음에 적용 범위는 여기서
청구권, 해제권, 뭐 이런 것들은 아직 안 했잖아요. 해고, 무효, 소유권, 칭권, 뭐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계속 앞으로 계속 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앞으로 계속 하면서 하고, 계속해서 후술하고요. 후술하고. 그래서 결국은 적용 범위는 실효원칙은 모든 권리, 이렇게만 해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청구권, 해제권 등등등등 모든 권리가 장기간 권리 불행사하면 실효원칙이 걸릴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권리가 적용된다. 그렇죠? 모든 권리에 적용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나머지는 또 여기서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여기 예외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너무 어려우니까 지금 나중에 한다. 이렇게. 예, 실효원칙. 그다음에 아까 실효원칙도 금반원과 실효원칙은 강행법규의 취지에 반하는 경우에는 실효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랬었는데 아까 뭐라 그랬죠? 저기 신의 측은 민법에 다른 법규가 있으면 적용이 안 된다. 그게 없어야 적용된다 그랬잖아요. 그 법리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강행법규가 있다. 근데 그거에 반하면 이건 적용이 안 돼요. 다른 법규가 있기 때문에. 그죠? 이 정도로 해서 준비를 해 놓는다. 아까 그도 여기. 이제 그럼 신의 측 끝났어요. 4개. 사정변경, 권리남용, 금반원, 실효원칙.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요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따라서 거기도 보면요. 다음 페이지 보면 판례들이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이제 여기도 신의칙. 그래서 신의칙은 사실은 이렇게 민법 처음부터 민법이다. 그러면 민법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까지요. 끝까지 다 적용돼요. 여기. 그러니까 모든 아까 얘기했죠. 민법 전반에 걸치는 원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기 처음부터 끝까지 신의칙이 적용된다. 적용돼요. 그래서 적용되니까는 판례들이 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죠? 여기서 금반원 적용, 뭐 상속, 점유슈, 취득, 대항력, 임대차 뭐 쭉쭉 나오는데 아 이제 앞으로 이런 걸 내가 해야 되겠구나. 그런 감만 느끼는 거예요. 아 이런 거 뭐죠? 이렇게 해서 다음 페이지에서 예. 그래서 금반원 적용을 부정한 판례.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요 국토이용관리법 위반, 요거 하나는 좀 어느 정도 지금부터 계속 이해를 해놔야 돼요. 이해하고 정리를 해놔야 돼요. 이거는 국토이용관리법. 지금 이제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인데 어쨌든 이제 국법이 이름이 국토이용관리법인데 국토이용관리법은 투기를 방지하는 대표적인 법이에요. 투기 방지. 투기가 뭔지 알죠? 그러니까 정당한 가격보다 훨씬 많은 돈을 투기를 해서 사회 경제적으로 손해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1억짜리를 뭐 매매 10억짜리를 막 투기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사회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투기 방지예요. 투기 방지니까는 국토이용 관리법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요. 여기서는 어디다 했냐면 국토이용 관리법 여기서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여기서 여러분들이 간단히 이해해 둘 부분인데 여기 노트에서요. 이거 공간이 없구나. 그럼 책에다 좀 정리를 해봅시다. 그러면은 좀 요거 문제인데 요거요. 이렇게 여기 이제 이런 토지가 있어요. 토지인데 이 투기 방지를 위해서 여기를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놔요. 토지를 매매를 하려면 반드시 허가를 받아라.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해놔요. 투기 방지를 위해서. 그런 법이 뭐냐면 국토이용관리법이에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 상식적으로 말하면 그린벨트라고 그랬어요. 그린벨트. 다른 용어도 이렇게 그린벨트로 지정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정. 그러면 지정이 돼요. 따라서 그린벨트로 지정되면 아까 땅값이 뚝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개발을 못하니까. 따라서 이때 그래가지고 따라서 허가를 받아야 돼요. 구청 가가지고. 그래서 허가 없이 매매를 하면요. 매매를 하면 이 매매는 무효가 돼요. 효과가 생기질 않아요. 허가 없이 매매하면 무효가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무효 사유 중에
우리 어저께 간단히 했지만 거기 어디에 해당되냐면 목적 해가지고 확정 가능 적법, 적법에 걸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국토용관리법에서 허가를 얻어라 그랬는데 허가를 안 했으니까는 국토용관리법을 이렇게 말할게요. 관리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위반해서 따라서 부적법이 되는 거예요. 부적법. 그래서 우리가 목적에서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이렇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적법을 위반한 거예요. 위반해서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처음 입문할 때 무효 사유를 그렇게 한 이유도 어디에 걸려서 무효인지를 자꾸 뭐 나올 때마다 체크해야 돼. 이건 뭐 때문에 무효. 이건 뭐 때문에 무효. 이런 식으로 알았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되면은 채권 채무가 안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렇게 됐다. 그런데 투지거래 여기서요, 이제. 그래서 여기 이제 투지거래 허가 구역이 됐어요. 그랬는데, 갑과 을이 매매를 했는데, 해서 얘네들이 첫째, 허가 없이 매매를 했어요. 매매. 해가지고 했다. 그래가지고 두 번째, 을이 이거를 허가 없이 매매를 했다 하더라도 유효하다고 믿었어요. 왜냐면 허가 없이 유효하게 매매를 한 거예요. 유효하게. 서로 간에. 유효하다고 믿었어요. 신뢰를 했어요. 믿었다. 그래서 이제 유효하다고 자기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갑을, 이렇게요. 근데 이거를 갑이, 세 번째. 갑이, 허가 없이 매매했으니까 무효야. 이렇게 무효 주장을 하는 거예요. 무효 주장. 한다. 이렇게요. 그럼 이건 딱 뭐에 걸려요? 선행행위로서 허가 없이 매매해서 유효하다고 계약을 해놓고, 그죠? 상대방도 유효하다고 신뢰를 했는데, 갑자기 허가 없이 매매했으니까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느냐, 주장할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이거는 첫째, 신의 측 중 금반원에 걸리죠. 금지된 반대말에 해당이 돼서 주장을 못해요. 무효 주장을 못해요. 못한다. 그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거 무효는 지금 국토용관리법 위반했잖아요. 아까 본데 국토관리법 위반되면은 적법 위반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하잖아요. 그죠? 따라서 국토용관리법은 투기방지에서 강제적으로 그 허가를 받도록 행위를 하도록 한 강행규정이에요. 강행규정. 그래서 여기서는 국토이용관리법을 위반했다고 했다. 해가지고 무효 주장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때는 무효 주장이 가능하다. 그죠? 그러니까 국토이용관리법 위반했다고 무효 주장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신의 측에 걸리면은 금반에 해당되니까 무효 주장을 못하고 무효 주장 가능하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둘 중에 어떤 게 우선하느냐 이거예요. 어떤 게 우선한다고 그랬어요. 앞에 다른 강행규정 같은 게 있으면 신의 측은 적용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것만 적용되는 거예요. 요것만. 그래서 무효 주장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잘 해놔야 돼요. 이런 거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신의 측에 반하면 무효 주장을 못 해요. 그죠? 금반은 해당되니까. 근데 국토용관리법이라는 이게 강행법규라고 그랬죠? 강제적으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해 놓은 거예요. 원래 신의 측은 다른 법이 있으면 적용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게 있으니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효 주장을 할 수 있다 해요. 답이. 알았죠? 이렇게. 이게 좀 어렵죠? 어려운데 신의 측에서는 이게 시험에 잘 나오니까 이걸 좀 준비를 해 놓는 거예요. 이거를. 그렇게 하고 이제 요거 같은 판례인데 이게 선택형에서 이런 것들이 잘 나온다는 뜻이에요. 알았죠? 선택형 이렇게 나오면. 그리고 사례형은 사례, 선택형은 선택, 기록은 기록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게 그런 거 써 있는 데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기출된 것들이. 그렇죠? 그럼 요거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강행법규, 강제적으로 행위를 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국토이용관리법. 이제 이 구라는 건
그러니까는, 이제 옛날 법에 옛날, 이제 이미 지금은 개정됐단 말이에요. 국토이용관리법을 위반한 자가, 여기까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위반해서 매매를 했다는 거죠. 여기서 위반한 자가 후에 무효 주장. 모순행위죠. 주장하는 경우, 그죠? 신의 측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배척, 무효 주장을 못하게 하면, 이게 키워드예요. 그러면 국토이용관리법의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결과가 된다.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해. 이런 게 키워드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국토이용관리법의 입법 취지가 뭐예요? 입법 취지는 그 법을 왜 만들었냐, 이거. 왜 만들었냐면, 투기 방지를 위해서, 그죠? 투기 방지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 무효주장을 못하게 하면 투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입법 취지가 완전히 몰각이라는 게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몰각시키는 결과. 이거를, 이런 거 됨으로, 이게 이제 키워드예요, 이게. 내가 영어로 이렇게 해놓으면, 여러분들은 요걸 갖다 나중에 답안지든 1차든 요거만 잘 기억해서 써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므로 그런 무효주장은 이제 금반원에 반하지 않는다. 무효주장이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또 예외가 나오는데 여기까지만 했어요. 여기까지. 일단 원칙. 여기가 선행행위잖아요. 선행행위로 자기가 국토이용관리법 위반해서 유효하게 계획을 체결해놓고 후행해서 무효, 그러니까 모순된 후행행위가 됐죠. 후행행위. 돼가지고, 그죠? 이걸 갖다가 신의 측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배척하면 투기방지라는 국토이용관리법의 입법주 완전 몰각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투기를 할 거 아니에요. 무효주장을 못하면. 따라서 무효주장은 금반원에 반하지 않나. 따라서 무효주장이 가능하다는 뜻이야. 그죠? 무효주장이 가능하다. 요까지만 해놓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판례를 가지고, 이런 판례인데, 그죠? 여러분들이 요 판례를 갖다가 이렇게 보면은 쭉 그려서 이렇게 이해가 돼 있어야 돼요. 알았죠? 분명히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에서 허가 없이 매매해서 유효하게 저기 둘이 했잖아요. 그래서 을은 유효하다고 믿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분명히 신의 측에 금반원에 걸려서 못하는데 이거는 국토이용관리법에 라는 강행목규의 위반으로서 이걸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니까 요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죠? 알겠죠? 이렇게 해서 요거를 잘 기억해 보세요. 요거 하나만 해놓는다. 나머지는 이제 또 강론 가서 다 개별적으로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예, 요까지 해서 신의 측이 완전히 끝났어요. 이제 신의 측이 끝났고, 예, 그럼 신의 측 끝.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결국은 법전으로 얘기하면은 1조하고 2조 한 거예요, 오늘. 1조 법률, 2조 신의 측, 그죠? 이 두 개를 한 거예요. 그다음 이제 3조가 나오겠죠? 3조가 다음에 이제 책에서 20페이지를 가보세요. 20페이지. 책에서, 그쵸? 책에서 20페이지. 다음 페이지. 여기요. 권리의 주체.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본대로 이제 20페이지 부분에 대해서 1조, 2조 끝났고, 이제 3조로 가는데, 3조.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권리의 주체 해가지고, 권리의 주체. 우리가 이제 어저께 무효사유해서 주체, 객체, 의사표시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죠? 의사표시. 그래서 주체부터 하는 거예요. 주체는 그래서, 어저께 간단하게 했었지만, 권리 능력이라는 것. 그래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능력. 살아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살아있어야 되고, 의사 능력이라는 거. 의사 능력. 의사 능력은 뭐라고 그랬죠? 정신이 있어야 돼. 그게 없으면 정신병자잖아요. 그죠? 세 번째, 행위 능력이라는 거. 요거를 하는 거예요. 요거를. 여기를 쭉 하는 거예요, 이제. 했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권리. 그러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주체는 사람, 객체는 물건, 의사표시는 말 그대로 의사를 표시하는 거고, 그죠? 그럼 이제 사람에서 이제 권리 주체 총설 해가지고, 여기서 권리 능력이란 권리를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권리를 권리 의무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그죠?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 그러니까 누구만 된다고 그랬어요? 살아있는 사람만. 그죠? 죽은 사람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민법상 권리 능력을 갖는 자는 자연인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사람. 그죠? 그리고 법에서 만든 사람, 회사.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사람과 회사.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권리 능력을 갖는 사람, 그러니까 갖는 자는 자연인인 사람과 법에서 만든 회사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서 회사가 어려워요. 법인이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근데 뭐 여러분들 회사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다 있는데 자연인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고 법인은 회사고. 그 중에서 이제 자연인부터 하는 거죠. 자연인. 그럼 자연인의 권리 능력. 그죠? 그래서 관리 능력 없으면 무효라고 그랬잖아요. 권리 능력 죽은 사람. 그죠? 그래서 이제 3조가 드디어 나왔죠. 3조. 우리가 1조, 2조, 3조. 권리 능력의 존속기간. 권리 능력의 존속기간. 그러면 권리 능력은 봐보세요. 사람. 자연인이죠. 우리 같은 사람들은 권리 능력이 있으면 생존하는 동안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존하는 동안. 이렇게. 생존하는 동안이니까 살아있는 동안, 그죠? 살아있는 동안. 그럼 죽으면, 당연히 권리 의무의 주체가 안 되니까 권리 능력이 없겠죠, 그죠? 그럼 죽은 사람한테 대한 매매는 무효가 되고, 그죠?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권리 능력의 출생 시기. 여기서부터 시기. 권리 능력이 시기는 시작하는 시기죠, 그죠? 시작. 언제부터 권리 능력이 시작되느냐? 그래서 출생한 때로부터, 그죠? 출생시. 민법은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 의무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3조. 그 다음에 자연인은 출생한 때로부터 권리 능력을 취득한다. 그래서 이거는 줄만 쳐놓으세요. 민법상 권리 능력을 민사소송법에서는 당사자 능력이라고 하는데 이건 민소법 가서 하면 돼요. 이렇게 줄만 쳐놓으세요. 지금 뭐 외우려고 하지 말고. 지금은 권리 능력만 해서 그냥 2개 하면 다 잊어먹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사람이 살아서 출생하는 동안 살아 있었어요. 그 이상 기형하든 조산하든 관계없이 권리 능력을 갖는 거예요. 죽지만 않으면 돼요. 그죠? 아무리 그죠? 그러니까는 더 기형하든 조산하든 하여튼 사람만 있으면 권리 능력이 있는 거야. 사람만 있으면. 그 다음에 그래서 권리 능력 없는 자의 법률행위는 우리가 했었죠. 무효이다. 그래서 권리 능력 없는 자는 죽은 사람. 그죠? 사망한 사람. 그죠? 죽은 사람.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랑 매매해봤자 뭐 아무 효력이 생길 리가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그러면 출생 시기는 언제냐? 출생 시기는 태아가 모체에서 태아라는 것은 복중에 있는 애기잖아요. 그죠? 모체에서 전부 노출한 때 출생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전부 노출설. 즉, 이렇게 해서, 태아는 여기서 이제, 태아에서 임신을 했다. 그죠? 임신을 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아기가 나오려고 진통을 한다. 그리고 진통, 막 이제 엄마 배가 아픈 거죠, 이제. 진통을 하고. 그 다음에 요쯤 가서 전부 노출이 되는 거죠. 전부 노출. 그래서 이후만 이제 사람이 되는 거죠. 이후에, 이제 드디어 이때부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민법적으로 얘기하면. 형법은 진통설인데, 형법은 진통 이후에 사람이고, 그전에는 태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민법만 하면 되니까, 민법은 전부 머리, 다리 다 나왔을 때부터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뭐를 갖는다? 권리 능력을 갖는다.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는 그 전에는, 전부 노출되기 전에는, 이때까지는, 여기서부터 이때까지 태아겠죠, 태아. 태아고, 태아는 따라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이 아니죠? 그럼 태아는 권리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죠? 따라서 태아는 권리 능력이 없다. 예, 이렇게 해서 전부 노출. 이후부터, 그죠? 됐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전부 노출설 하나 외우고. 예, 그때부터 사람이고, 그러면 언제까지냐면 종기. 종기는, 이거는, 종은 끝날 종자예요, 끝날 종. 끝나는 시기가 언제냐? 종기. 그러면 사람은 당연히 사망시 끝나겠죠, 사망으로 권리 능력이 소멸이 된다. 그래서 사망만이
사망만이 권리 능력의 유일한 소멸사유다. 유일한 소멸사유.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야지만 권리 능력이 소멸해요. 그래서 유일하다는 거, 유일한 권리 능력 소멸사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실종 선고, 인정 사망을 아직 몰라도 되니까 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박탈되는 게 아니다. 근데 일단은 사망만 유일한 권리 능력 사망시기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사망 시기는 심장이 멎어요. 심장의 고동이 영구적으로 정지. 그러면 그걸 맥박 종지설이라고 그래. 심장이 멎으면 여기 맥박이 안 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맥박 종지설. 그 정도. 따라서 얘는 여기서부터 쭉 가가지고, 이렇게요. 사망. 됐다. 그래서 맥박이 정지가 되는 거죠. 맥박이 뭔지는 알겠죠? 여기 심장이 뛰어야 여기가 뛰잖아요. 그죠? 맥박이 종은 끝날 종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종지될 때까지 사람이에요. 그때까지만 권리 능력이 있겠죠. 이렇게. 예, 이렇게 외울 수 있겠죠? 전부 노출해서 죽을 때까지. 그리고 맥박이 정지될 때까지. 그죠? 그때까지만 권리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보고.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면, 사망 유무 시기에 관한 증명 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인데, 이건 별로 안 중요해요. 그냥 개념만 보면 돼, 개념만. 동시 사망 추정이라는 제도가 있고, 인정 사망이라는 게 있고, 실종 선고라는 게 있는데, 별로 안 중요한데, 그래서 개념만 정리해 놓는다, 개념만. 그래서 동시 사망의 추정. 그래서 추정은 이거는 근데, 이거는 민법 30조에 있어, 30조. 우리가 1조, 2조, 3조, 4조가 아니라 30조부터 간단히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두 인 이상이 동일한 유난으로 사망했어요. 이랬을 때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후에 인정한다. 이것도 추정한다. 그래서 추후에 마찬가지로 인정한다. 이렇게 추정한다. 이제 앞으로 추정한다는 건 여러분들도 추정이라는 용어는 대충 알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본 대로 대표적인 예가 A가 판례를 보면요. A가 아버지였어요. 아버지였고 그다음에 B가 자식이었어요. 자식. 근데 같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사망을 했어요. 사고가 나서 동시에 떨어져서 동시에 사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을 했어요. 사고가 나서 사망을 했어요. 사망.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2인 이상의 동일한 위난이 사고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고. 그죠? 이게 비행기 사고가 동일한 사고잖아요. 둘이 비행기 같이 타고 다 사망을 했어요. 그죠? 그러면 정확히 말해서는 동시에 여기 땅에서 둘 다 죽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A가 먼저 죽고 B가 나중에 죽을 수도 있고 B가 먼저 죽고 A가 먼저 나중에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판례는 그냥 동일한 이렇게 해서 죽으면 동시 사망한 걸로 추후에 미루어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왜냐면은 요거 취지가 사망 시기에 대해서 증명 곤란을 구제하게 한 것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누가 먼저 죽은 걸 어떻게 입증을 해요? 불가능하잖아요. 비행기 땅 떨어져서 둘 다 죽었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누가 먼저 죽은지 찾아낼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근데 우리가 그냥 그 물리학적으로 이렇게 과학적으로 하면 누가 먼저 죽었겠죠. 그죠? 근데 그걸 찾아낼 길이 없으니까 그냥 동시에 죽은 걸로 하자. 동시에 죽은 걸로 하고 뿐만 아니라 이건 별로 안 중요한데요. 지금처럼 동일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뿐만 아니라 동일하지 않은 사고로 사망을 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기인데 A는 비행기를 타고 갔었고 그 다음에 B는 배 타고 갔었어요. 배. 타고 가다가 사망을 했어요. 사고로 사망. 그럼 이건 동일한 유난이에요? 동일하지 않는 거예요? 비행기하고 배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죠? 배는 다른데 그걸 누가 먼저 죽은지 입증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그죠? 입증할 길이 없으니까 이때도 동시에 사망한 걸로 추정해 준다는 거예요. 동일하지 않은 유난. 알겠죠? 이건 동일한 거고 이건 동일하지 않은 거고. 그죠? 그래서 동일하지 않은 유난을 했을 때도 통설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통설이란 말이 나오는데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항상 법률이 있으면 법률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그게 없으면 판례고요.
판례가 없으면 학자들이 통설이란 말을 써요. 통설은 많은 학자들이, 다수의 학자들이 인정하는 견해예요. 다수의 학자들이. 그리고 판례, 법률. 이 순서대로 여러분들도 뭐든지 답안지를 쓰거나 공부를 할 때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법률이 있으면 법률 적용해서 하고, 그게 없으면 판례고, 판례도 없으면 통설이고, 그죠?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그걸 따라가는 게 우리가 법학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죠? 통설에 따르면 이것도 똑같다. 비행기 배에서 사고가 났다. 그럼 누가 먼저 죽은지 어떻게 하냐, 그거를. 그렇게 해가지고 사망 시기에 증명이 곤란하다는 점은 동일하므로 30조를 유추 적용하여 동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요. 그럼 이제 유추 적용이라는 게 나왔죠? 유추. 유사한 사건이죠. 사안에 유추, 추적해서 적용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죠? 유사한 사안에 추후 추적을 해가지고 적용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법조문은 동일한 인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동일하지 않은 인환도 유사한 사안이잖아요. 유사. 그죠? 유사한 사안이니까 요 30조를 그냥 적용시켜버리는 거예요. 유사한 사안. 동일한 사안은 아니죠. 그죠? 법조문은 분명히 동일한 인환이라고 그랬는데, 여긴 동일하지 않은, 비행기 배, 이럴 때도 유사하잖아요. 유사하니까는 여기서 유사한 사안을 추적해서 적용한다. 이렇게요. 그래서 적용 요건은 이렇게 이 정도로 해놓고요. 그런 다음에 적용의 효과인데, 동시 사망을 했을 때는, 그러니까 2인 이상이 동일한 인환으로 사망했을 때는 동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금방까지 했고, 효과는 뭐냐면, 동시 사망자 상호 간에는 상속이 생기지 않는다. 뭐요? 이게 이제 핵심이죠. 원래 갑이 아버지고, 그죠? 아까 아버지고 여기 재산이 있었다. 그럼 아버지가 사망을 하면 누구? 자식 A, B로 했구나. 참 A, B로. A, B 자식이 이 재산을 물려받는 걸 뭐라고 그래요? 물려받는 걸 상속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상식적으로 알죠? 물려받는 거. 부모가 죽으면 재산을 물려받는 거 상속. 그러려면은 아버지가 먼저 죽어야 돼요. 그죠? 아버지가 먼저 죽어야 상속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동시 사망했으니까 아버지가 먼저 죽었는지 자식이 먼저 죽으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상속을 아예 인정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가 먼저 죽어야 되는데 동시 사망했으니까는 누가 먼저 죽은지 모르니까 상속을 부정해버린다. 이게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동시 사망하면 딱 하나 떠오르는 게 상속 부정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그죠? 동시에 죽었으니까 아버지가 먼저 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상속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동시 사망, 상속 부정. 동시 사망, 상속 부정. 이렇게 하면 딱 기억합니다. 그렇게만 해도 맞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본 대로 목차만 딱 외우는 것도 동시 사망이 추정되면 상속이 부정된다. 그런데 동시사망으로 추정된다 하더라도 대습상속이 인정된다 하는데 이거는 줄만 쳐놓고 나중에 뒤에 가서 한다. 여기서 후술, 친족 상속법 가서 해야 돼. 지금은 그냥 이렇게 용어만 이렇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나중에 한다. 대습상속. 그러니까는 상속은 안 생긴데 여기까지만 하세요. 저기 딱 할 거는. 그 다음에 추정 번복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추정을 번복한다. 이것도 거의 민소법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민법이 아니라 민사소송법적인 그래서 쟁점이기 때문에 민소법 가서 하고 추정의 실익도 지금은 못해요. 왜냐하면 이것도 친족 상속법이야. 상속법. 우리 상속이 안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상속법에서 한다. 그러니까는 안 일어났을 때 그러면 어떻게 상속재산을 처리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지금은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는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여기까지는 할 수 있죠. 동시에 죽었다. 동시에 죽었으면 동시 사망한 거로 추정하고, 일단 동일한 사고로 죽었으면 동시 사망으로 추정하고, 아버지가 먼저 죽질 않았으니까 상속이 안 일어난다. 그죠? 끝. 그까지만. 그까지 할 수 있겠죠. 이제 그래서 혹시 여기까지 선택경 같은 거 나와도 이거 딱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다 뒤에 가서 하면 돼요. 그죠? 예. 그래서 기대를 하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요, 여기는 그냥, 요거는 개념만 있으면 돼요. 시험에서는 거의 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인정사망이다. 인정사망. 인정사망이란 뭐냐면, 수재, 물 난리 난 거, 화재, 불탄 거, 기타 사변, 뭐가 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요거는 저거 뭐야. 이번 이태원 참사. 그죠? 이태원 많이 죽었잖아요. 그죠? 이런 사고가 나서 죽었다. 이때 사망한 자가 있어요. 그죠? 이때 이를 조사한 관공서 그때 용산구청 이런 데겠죠. 그죠? 거기서 사망 보고에 의해서 가족관계 등록부에 보면요. 엄마, 아버지, 거기 우리 형제들이 다 기재돼 있어요. 그게 가족관계 등록부라고 그래. 그죠? 거기서 사망하고 출생하고 사망하고 한 거를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를 해 놓는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봤나요? 이거? 하여튼 가족관계 등록부에 엄마, 아버지, 형제, 자매가 다 이렇게 기재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출생과 사망을 기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망 개시 시 사망을 인정하는 제도다. 그죠? 사망을 기재했을 때 사망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사망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태원 참사를 누가 죽었다. 용산구청에서 뭐 죽은 사람을 갖다가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했다. 그러면 사망이 인정되는 제도예요. 그 정도로만 상식적으로 그런 게 있구나 하는 정도 되겠죠? 실종선고 안 봐도 되고 실종선고는 말 그대로 실종이라는 말이 뭐예요? 실종이란 말이 사람이 없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건 실종선고는 옛날 여러분 6.25 알아요? 6.25 막 전쟁 난 거? 6.25 때 막 전쟁 나서 안 돌아오잖아요. 몇 년 동안. 그죠? 그럼 그 사람이 안 돌아오니까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부재자는 없는 거예요. 있을지 없다요. 지금 없는 사람이에요. 부재자. 그래서 생존했는지 사망을 했는지 불분명한 상태가 한 5년에서 1년 계속돼요. 그러면 법원에서 사망한 것으로 간주해버려요. 그냥. 이런 게 실종선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사람이 6.25 생각하면 돼요. 전쟁 나가서 안 돌아와요. 그러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정법원에서 얘는 실종 선고를 합니다. 이렇게 실종 선고한다고 땅땅땅 두드리면 사망한 걸로 간주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다. 근데 이제 수험적으로는 별로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하니까 이 정도 하고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3조 권리 능력. 다시 지금 다시 좀 삼천포로 빠졌죠. 그죠? 삼천포로 빠졌는데 3조는 생존하는 동안 권리 능력이 있다. 그죠? 그러면 사람이 언제 사람이 된다고 그랬죠? 전부 노출됐을 때, 전부 다 나왔을 때, 그죠? 죽었을 때는 맥박이 심장이 멎었을 때, 그죠? 맥박 종지, 그까지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하고 사망이 동시사망으로 추정됐을 때는 상속이 안 일어난다. 이렇게 하면 딱 끝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인정사망은 이태원 참사 생각하고요. 실종선고는 6.25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는 제도다. 그 정도로만. 처음엔 안 나오니까 그냥 여러분들 처음 법학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또 10분 쉬고요. 여기에 태아의 권리 능력만 간단히 하고 오늘 끝낼 수 있도록 합시다.